평소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했어. 다 내 탓이야.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더 노력하지 못해서 자책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생각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을지 모릅니다.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직장을 위해 늘 자신을 뒤로 미루고 늘 자신을 탓하며 살아오셨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당신에게 전하는 한마디입니다. 내 탓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본격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신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빅터 프랭클. 1905년 비엔나에서 태어나 1997년 9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의사였고 심리학자였고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평생 자신을 탓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고,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고, 더 잘하지 못했다고.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가 강제 수용소에서 보낸 3년은 그를 완전히 부서뜨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형제가 죽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이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이 깨달음이 그를 구했고 이후 수백만 명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함께 이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당신의 삶도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1910년 비엔나. 5살 빅터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마차가 지나갔고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갔고 세상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5살 아이에게는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빅터의 아버지는 엄격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질서와 책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빅터, 내가 한 일에는 책임이 따른다. 아버지는 자주 말했습니다. 어린 빅터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책임, 의무, 완벽함.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빅터는 항상 긴장했습니다. 100점을 받아도 한 문제 틀릴 뻔했는데 생각했습니다. 95점을 받으면 왜 100점을 못 받았을까 자책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정했지만 역시 기대가 컸습니다. 빅터, 너는 특별한 아이야. 내가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특별해야 한다는 것, 훌륭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빅터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빅터는 친구와 싸웠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장난감을 두고 다툰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빅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양보했어야 했어. 내가 나쁜 아이야.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빅터는 친구 집에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친구는 이미 그 일을 잊고 있었지만 빅터는 며칠 동안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빅터의 성격이었습니다. 작은 잘못도 크게 느끼고 오래 기억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과도한 책임감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빅터는 어릴 때부터 이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내가 우산을 챙기지 못해서 생각했고, 친구가 슬퍼하면 내가 위로하지 못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책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빅터를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력. 이것이 빅터를 의학으로 이끌었습니다. 1929년 24살의 빅터는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신경과 의사가 되었고
특히 자살 충동을 느끼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빅터의 진료실은 작고 어두웠습니다. 창문 하나에서 들어오는 빛만이 그 공간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환자들이 들어올 때 빅터는 항상 일어나서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하고 의자를 권하고 눈을 마주치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힘드십니까? 환자들은 말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게 무의미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빅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충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어떤 환자는 대답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있어요. 빅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어떤 환자는 구했고 어떤 환자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1932년 겨울, 한 젊은 여성이 빅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26이었지만 얼굴은 이미 늙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살 가치가 없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빅터는 1시간 동안 그녀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녀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녀에게 희망을 주려 했습니다. 당신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빅터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빅터는 그날 진료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 그날 밤 빅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빅터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의사로서 실패했다. 한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그녀는 지금 살아있을 것이다. 이것이 빅터를 괴롭혔습니다. 환자를 잃을 때마다 그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더 노력하지 못해서. 하지만 동시에 이 죄책감이 그를 더 나은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공부했고, 더 배웠고, 더 노력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8년 빅터는 33살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비엔나에서 유명한 신경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점령했고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빅터도 유대인이었습니다. 1942년 9월, 빅터 프랭클은 가족과 함께 기차에 올랐습니다. 부모님, 아내, 그리고 빅터.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2주라고 들었을 뿐입니다. 기차는 비좁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착되어 있었고 공기는 탁했고 냄새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울었고 노인들이 신음했고 누군가는 기도했습니다. 빅터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들판이 지나갔고 마을이 지나갔고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내 틸리는 빅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빅터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믿지 못했습니다. 기차가 멈췄습니다. 아우슈비츠. 문이 열렸고 병사들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내려. 줄을 서. 사람들이 밀려내렸습니다. 빅터는 아내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군중에 휩쓸려 떨어졌습니다. 탈리. 그는 소리쳤지만 아내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왼쪽, 남자는 오른쪽.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빅터는 오른쪽으로 갔고 부모님과 아내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빅터는 그날 밤 알았습니다.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가스실로 보내진다는 것을, 부모님이, 아내가 그곳으로 갔다는 것을. 빅터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우는 것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약한 사람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빅터는 참았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감정을 숨기고 겉으로는 무표정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이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더 빨리 도망쳤어야 했다. 내가 더 준비했어야 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 자책이 그를 삼켰습니다. 수용소의 하루는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씻고 앙상한 빵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돌을 나르고 땅을 파고 건물을 짓고. 겨울바람이 불었고 손은 얼었고 발은 동상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맞았고 계속 맞으면 죽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묽은 수프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야채 몇 조각이 떠다니는 거의 물에 가까운 수프.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면 좁은 막사에 누웠습니다. 나무 침대에 6명이 함께 누웠고 담요는 한 장뿐이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서로 껴안고 잤습니다. 빅터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목소리, 아내의 미소.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빅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들은 어딘가 살아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이 죄책감이 그를 질식시켰습니다. 어떤 날은 죽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살았습니다. 기계처럼 감정 없이 그냥.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추위, 굶주림, 고통, 죽음.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어제까지 옆에 있던 사람이 오늘 아침 죽어 있었습니다. 시체는 수레에 실려 어딘가로 옮겨졌습니다. 빅터는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되었고 고통이 당연해졌고 절망이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1943년 겨울, 빅터는 극한에 다다랐습니다. 몸무게는 40kg도 안 되었고 피부는 뼈에 붙어 있었고 눈은 깊이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해골 같은 얼굴, 텅 빈 눈, 생기 없는 입술. 나는 누구인가? 빅터는 물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빅터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전기 철조망에 몸을 던지겠다. 수용소의 철조망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닿으면 즉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빅터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바람이 막사의 틈새로 들어왔고 사람들은 떨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빅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이 고통이 끝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마음 한편에서 속상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것인가? 빅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수용소가 아닌 곳, 전쟁이 끝난 후의 세상. 그곳에서 빅터는 서 있었습니다. 강연장에서 청중들이 앉아 있었고 빅터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배웠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지만
단 하나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이 장면이 빅터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치 미래를 보는 것처럼 빅터는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빅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 경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생각이 빅터를 붙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빅터는 일어났습니다. 철조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을 하러 갔습니다. 돌을 날랐고 땅을 팠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빅터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의미가 있으면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로고테라피라고 부릅니다. 로고스로고즈는 그리스어로 의미를 뜻합니다. 의미를 찾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빅터는 수용소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는가? 빅터는 관찰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젊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다시 만나야 해.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봐야 해.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일을 끝내야 해. 이유가 있는 사람은 견뎠습니다. 이유가 없는 사람은 포기했습니다. 빅터는 이것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의미가 인간을 살린다. 그리고 빅터 자신도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책으로 써야 한다. 밤마다 빅터는 머릿속으로 책을 썼습니다. 종이도 펜도 없었지만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삶은, 인간의 존엄성은, 의미를 찾는 것은, 이 문장들을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어느 날 빅터는 다른 죄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빅터는 물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다 죽었어.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나는 바이올리니스트였어. 전쟁이 끝나면 다시 연주하고 싶어. 빅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음악을 세상에 들려주기 위해. 그 사람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맞아. 나는 다시 연주해야 해. 이렇게 빅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빅터 자신을 살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것도 의미였습니다. 1944년, 수용소의 삶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무감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계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빅터는 깨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빅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다. 빅터는 다른 죄수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절망에 빠져 있는지, 누가 포기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떤 날은 젊은 죄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빅터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모든 게 다 힘들어. 이 추위, 이 굶주림, 이 모욕. 나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취급받고 있어. 빅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것은 그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짐승이 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젊은이는 빅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당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젊은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빅터는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나는 오늘 인간으로 살 것이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인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빅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빅터 자신도 그 과정에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어떤 날은 빅터는 환자를 돌봤습니다. 수용소에도 병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도 없고 장비도 없었습니다. 빅터가 할 수 있는 것은 환자 옆에 앉아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발진 티푸스에 걸렸습니다. 열이 높았고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빅터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를 보고 싶어. 빅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분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노인은 빅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죽었습니다. 빅터는 그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빅터는 노인의 시체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평화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혼자 죽지 않게 했다. 이것이 빅터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용소에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곧 해방될 거야. 연합군이 오고 있대. 하지만 빅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희망은 위험했습니다. 희망이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빅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희망을 가지되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1945년 4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탱크 소리가 들렸고 총소리가 멈췄고 독일군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수용소에 들어왔습니다. You are free. 병사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자유입니다. 포로들은 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서로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사 밖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따뜻한 햇살. 빅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울었습니다. 1945년 5월 빅터는 비엔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없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빅터는 적십 자살을 찾아가 가족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우슈비츠에서 사망, 아버지 수용소에서 사망, 아내 틸리 베르겐 마이너스 벨젠 수용소에서 사망. 빅터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확인하니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빅터는 친구 집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방, 좁은 침대. 빅터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이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내가 더 빨리 도망쳤어야 했다. 내가 더 준비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빅터는 멈췄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빅터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말, 이제 빅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빅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자신의 무력함을,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나는 그들을 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인정이 빅터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다음 날 빅터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빅터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상담하고 돕는 일. 밤에는 책을 썼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거기서 배운 지혜를, 인간의 의미에 대해. 빅터는 9일 동안 쉬지 않고 썼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모든 것을 종이 위에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읽혔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 책을 읽고 위로를 받았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빅터는 강연을 다녔습니다. 대학에서, 병원에서, 각종 모임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을 실망시켰어요. 제 인생은 실패작이에요. 빅터는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늙었고 너무 지쳤어요. 빅터는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누군가에게 미소 짓는 것,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빅터는 재혼했습니다. 엘리라는 여성과 결혼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 죽은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하지만 빅터는 깨달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내가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깨달음이 빅터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 후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비엔나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했고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빅터는 로고 테라피를 완성했습니다. 로고 테라피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은 의미를 찾으려는 존재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합니다. 의미를 찾으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둘째,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어도 상황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고통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빅터는 환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환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암에 걸렸어요. 제 인생은 끝났어요. 빅터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환자는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빅터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당신의 의미입니다. 어떤 환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직장도, 돈도, 건강도. 빅터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빅터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태도, 당신의 자유.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빅터는 평생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강연장에서, 진료실에서, 책에서. 그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1997년 9월 2일, 빅터 프랭클은 9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족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수백만 명을 구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세상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빅터 프랭클. 그는 평생 자신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환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고, 더 잘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그가 통제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나치, 수용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평생 자신을 탓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기대, 배우자의 선택, 자녀의 방황, 직장의 상황.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을 압도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했다로.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나는 배웠다로. 나는 부족했다가 아니라 나는 인간이었다로. 빅터는 또한 말했습니다.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마십시오. 당신이 삶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자책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의미를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친절, 작은 미소, 작은 배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의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깨달았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어도 태도는 바꿀 수 있다. 당신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십시오. 말하다 보면 조금씩 믿어집니다. 믿어지다 보면 조금씩 변합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할 시간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삶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절망 속에서도 의미를 찾았듯 당신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자책에서 벗어났듯 당신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하나씩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 탓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평생 자신을 탓하며 살아온 당신에게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이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책이 아니라 평화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